안녕하세요. 39살에 이혼한 주부였던 윤서라고 합니다. 지금은 독서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하는 이유는요. 한때는 이런 낙인이 제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혹시 저처럼 억울하게 살고 계신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돌이켜보면 과거의 제 모습은 정말 한심했어요. 현실을 피해 책 속에서만 살던 소극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빨리 그 지옥 같던 시간에서 저와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을 텐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힘드신 분들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20살 초반에 결혼했어요. 전 남편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한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영업 일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을 시작하고 석 달쯤 지날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무실에 들를 때마다 초콜릿이나 사탕, 꽃 한 송이 같은 작은 선물들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한 차림새에 웃는 얼굴도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특히 눈매가 참 예뻤어요. 사실 저는 남자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술만 마시면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꼭 닮아서 툭하면 화내는 오빠 밑에서 자라면서 제대로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살아온 아이였거든요. 여자애가 대학에 가서 뭐 하냐며 대학 근처에도 못 가게 하던 어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어머니도 힘든 삶을 살고 계셔서 저에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으셨던 거라고 억지로 이해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어요. 취업을 위해 고3 때 직업학교를 가겠다고 했을 때 담임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걸 봤지만 저는 울지도 못했어요. 제가 너무 불쌍해 보일까봐 참았거든요. 성적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 성적으로 지방 국립대 정도는 장학금 받아서 갈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선생님께서 만류하시기도 했죠.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으니까요. 현실의 벽에 부딪힌 제가 빠져든 건 책이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꿈꾸는 모든 삶이 담겨 있었거든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곤 했는데 책 보는 얼굴이 꼴보기 싫다며 오빠가 제가 빌린 책들을 다 찢어 놓은 적도 있었어요. 변상해야 했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봤어요. 도시락을 싸와서 혼자 앉아 책을 보는 제 모습이 좋아 보인다고 말을 걸어온 남자가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좋은 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준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외롭고 고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자그마한 관심만 보여줘도 좋았던 그 남자가 한번 밥이나 먹을까요? 라고 물을 때 그럴까요? 라고 대답해 버렸죠. 그때는 정말 저에게 잘해줬어요. 제가 다리가 아플까봐 사무실 건물 앞에서 편한 신발을 들고 기다릴 정도였거든요. 매일 저녁 제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야경이 좋은 곳이 있다며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회사 소유의 작은 경차였지만 행복했어요.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가 절 대단히 여기면서 뭐든 들어주니까 세상이 제 편인 것 같은 착각에 빠져버릴 만큼이었죠. 그렇게 그 남자와 만나는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몸이 이상한 걸 느꼈어요. 심한 구토와 어지러움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심하게 체한 것 같아서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병원에 갔는데 혹시 임신 가능성은 없냐며 산부인과로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늘이 노랗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임신이라니.
제 나이가 이제 21살인데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산부인과는 혼자 가기가 무서워서 그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한참을 말 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던 그 사람은 임신이 확실해? 라며 전과는 다르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서야 제 행복이 깨지고 현실이 다시 다가오더라고요. 죽고 싶었어요. 그 전화를 끝으로 저와 그 남자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무실을 오가는 그 사람을 애써 외면할 뿐이었죠. 저는 병원에도 못 가고 몸의 변화는 계속됐어요. 그런 제 변화를 알아채신 팀장님이 화장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칸마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시더니 김대리 아이야라고 하시는데 대답도 못하고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 길로 팀장님과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 주수를 확인하니 16주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쌍둥이라고 했어요. 우렁차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듣자니 죽고 싶던 마음이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팀장님께서는 병원에서 나와 그 남자를 부르셨어요. 너 내가 어린애 데리고 장난칠 거면 만나지 말라고 했지? 너 소문이 안 좋아서 내가 경고했잖아. 이제 16주래 그것도 쌍둥이. 어떻게 할 거야? 그러고도 우리 사무실을 드나들어? 너 회사 잘리고 문제 해결 못하면 우리랑 거래 끊기고 너 회사에도 얘기해서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팀장님이 계실 때는 그 남자가 고개도 못 들고 있다가 가시고 나니까 야, 너는 왜 이렇게 미련해? 스스로 처리해야지 가만 있어서 어떻게 할 거야? 라며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런 남자라도 저는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심장 소리와 함께 꼬물거리는 아이의 움직임을 봤거든요. 제 뱃속에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는데 감히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 이 애들 포기 못해요. 심장이 뛰어요. 콩콩콩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뛰어요. 오빠 제발이라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야,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이래? 팀장한테 잘 해결됐다고 하고 사표 써. 내가 수술비 마련해 줄 테니까 스스로 처리하고. 알았어? 라며 가버리더라고요. 한참을 울다가 들어간 저를 보고 팀장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더니 그 남자가 다니는 거래처에 전화를 하셨어요. 사장님과 직접 통화를 하시더니 우리 애 좀 도와주자라고 하시며 절 데리고 나가셨어요. 도착해 보니 그 남자가 다니는 회사였죠. 사장실로 들어가니 그 남자는 벌써 들어와 있었어요. 팀장님 뒤에 숨어 겨우 발걸음을 떼어 그 앞에 가서 앉았어요. 사실 애가 내 아들 아이 맞소. 팀장님, 아가씨 우리 애가 미안하게 됐어요. 저도 놀래서 그런 거지 진심은 아닐 거야.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가씨가 아주 착하더라고. 남녀가 싸울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마음 풀고 나랑 이야기합시다. 거래 끊는다는 이야기 하지도 말하며 사람 좋게 웃으며 말씀하시는 사장님 덕에 약간은 마음이 놓였어요. 팀장님께서는 저희 회사 사장님 따님이신데 실질적인 업무를 다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고 아마도 그쪽에서 겁을 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팀장님 덕분이라고 하더라도 저를 뱃속 아이들을 지킬 수만 있다면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그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제가 임신하고 시집간 일에 아무 관심이 없던 친정 식구들은 그저 결혼식에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회사를 2년 정도 다니며 모아놓은 2천만 원으로 혼수도 겨우 했어요. 시아버님은 그래도 저를 예뻐하는 척이라도 하셨지만 시어머님은 대놓고 싫어하셨어요. 어디 여자애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임신한 걸 여기저기 떠벌리면서. 정말 호구 잡았겠지. 이래서 내가 없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니까. 우리 아들 제대로 꽃도 못 피워보고 이렇게 발목 잡혀서 어떻게 하니라고 신부 대기실에서 이야기하실 정도였거든요.
앞날에 가시밭길이 예상됐지만 그저 아이들만 무사히 나올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든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저는 엄마 아빠도 예뻐하지 않던 아이였거든요. 제 뱃속 아이들은 그런 서러움 없이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결혼식은 했지만 제 임신을 핑계로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어요. 결혼식 당일에 서울의 유명 호텔에서 1박 하는 걸로 넘어가자 해서 그렇게 했죠. 하지만 그날부터 남편은 외박을 하고 술에 취한 채로 아침이 되어서야 왔더라고요. 휘청거리는 몸을 부축해서 시댁으로 갔어요. 작은 아버님 댁을 비롯해 고모님 식구들까지 대가족이 모여 앉아 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잘 맞춰 살아보자. 그래도 손이 귀한 집인데 임신했으니 경사 아니냐. 게다가 쌍둥이래. 아들이냐 딸이냐. 대단하지라고 하시며 절 소개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에게 웃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단 한 분 시누이만 앞으로 저랑 어떻게 살려고 이런 사고를 쳤냐며 앞으로 사고 치면 나한테 말해.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라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날 밤 신혼집으로 돌아가 짐을 풀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겨우 제 둥지가 생긴 것 같아 안심이 되었거든요. 그래, 여기서 아기들이랑 행복하자고 다짐했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매일 저는 책만 읽었어요. 아기 육아에 관한 책들과 그동안 좋아하던 소설들, 시집들을 쌓아놓고 읽었어요. 혼자서 차근차근 아이들을 낳을 준비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온통 책만 읽었어요. 남편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갔어요. 저와는 아무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애써 아이들에 대해 묻지도 않았고 제가 뭘 준비하고 얼마나 쓰고 다니는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혼자 뱃속의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첫째가 딸이래요. 그래도 아이들은 아빠 눈매를 닮아서 예쁘겠죠? 우리 함께 보러 갔던 밤하늘처럼 짙은 검은색 눈동자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같은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담았어요. 예정일이 다 되어갈 때쯤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이번 주나 다음 주쯤 집에 좀 있으면 안 돼요? 예정일이 다 되어가요. 아무래도 수술이어도 혹시 몰라서요라고 말하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택시를 타든 뛰어가든 너 맘대로 해. 애들 태어나고 친자 확인부터 할 거야. 그러고 혼인신고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해. 너 혹시 내 애들 아니면 도망가라라고 말하고는 다시 나가버리더라고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눈물이 새어나왔어요. 내 아기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빠라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이 속상했어요. 제가 사랑받지 못하는 건 아무렇지 않았는데 내 자식들이 이런 취급을 받으니 그 분노는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왜? 부잣집에 시집 갔으면 엄마한테 돈이나 좀 보내주지 연락도 없다가 무슨 일이냐? 고 묻기에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내가 맞고 자랐고 오빠도 저렇게 된 거고 아빠도 술쟁이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새끼들까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알았어. 죽어도 연락하지 말라며 빽빽 소리를 지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쪼그려 앉아 소리도 못 내고 끙끙거리며 울었어요. 물을 마시러 일어났는데 배가 아팠어요. 그동안에 가진 통증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어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산모교실에서 배운 대로 호흡을 조절했어요. 그리고 119에 신고를 했죠. 미리 싸둔 분만 가방을 들고 현관까지 겨우 내려가 구급차를 기다려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응급수술로 아이들은 세상에 나왔어요. 아이들이 제 가슴에 안기는 순간 어찌나 작고 사랑스럽던지 제가 천사들을 낳았다고 생각했어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고생했다며 아기들을 반겨주시더라고요. 초산인데도 대처를 너무 잘했다며 엄마가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 잘했나 봐요. 어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냐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서 좋은 엄마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태어난 지 사흘이 되어서야 나타나더니 몸조리는 엄마가 아주 잘하네. 아주 복 받을 만하네. 애들이 나를 닮았네. 뭐라나 엄마가 복을 주셨다면 그래, 덕인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라며 보조 침대에 들어누워 코를 골더라고요. 아마도 쌍둥이를 본 시어머님이 남편과 너무 닮은 모습에 아들에게 인정하라고 권했을 거예요. 아기를 보러 매일 와서는 어쩜 우리 아들하고 둘 다 똑같네. 남녀 쌍둥이가 이렇게 닮기도 하네. 어머 완전 내 새끼들이네라며 호들갑을 떨었거든요. 시아버님께서는 아이들 이름을 장명소에서 지어오시고 남편을 앞세워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등본을 보여주시며 이제는 온전히 우리 집 사람이다. 3개월은 조리해 줄 테니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우리 손주들 좋은 거 먹여라. 치장하고 그러는 거 하지 말고라고 저에게 큰 선물을 주시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안전하고 풍족하게 잘 클 수 있게 됐으니 전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어요. 살림을 도와주러 오시는 이모님도 좋았어요. 제 입맛에 맞게 음식도 해주시고 집안일에 손 안 가게 살림도 잘 해주셨거든요. 쌍둥이들 보는 게 힘들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도와주셔서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아이들 낮잠 잘 때 책도 볼 수 있었고요. 남편이 안 들어오고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건 서운하지 않았어요. 다행인지 돌부처도 제 자식 보면 돈다는 어른들 말이 맞는 건지 오며 가며 아이들은 번갈아 가며 안아주기도 하더라고요. 전보다 더 자주 집에 오기도 하고요. 저는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돌잔치도 굉장히 성대하게 했어요. 예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으로 여러 사람 앞에 섰어요. 아이들이 정말 사랑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지내며 시간은 흘렸고 아이들 두돌을 앞둔 어느 날 처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형씨 와이프죠? 저 좀 만나시죠. 할 얘기가 있어요라며 일방적으로 약속 장소와 시간까지 말하고 끊더라고요. 여자 문제가 없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연락이 오니 가슴이 뛰었어요. 아이들과 저희 아내가 염려되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요란한 화장을 한 여자가 절 뚫어져라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 가 앉자마자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죠? 라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러자 말없이 웃더라고요. 나 형씨가 그쪽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던 사람이에요. 결혼식 날도 찾아와서 나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나서 최근까지 계속 만났어요. 이걸 알아야 할 거라고 하면서. 가끔 집에 다녀오는 건 알았지만 근데 이 인간이 또 다른 여자가 생겼네요. 알고 있었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몰랐어요. 저는 아이들 때문에 바빴어요. 그런 문제라면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라고 말하자 그래도 와이프인데 고소를 하든 그 여자 머리채를 잡든 해야지. 이렇게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라며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와이프요? 저는 애들 엄마로 살고 있지 그 사람 와이프였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 만나신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이제는 못할 거예요. 전 그럴 생각도 없을 뿐더러 시댁 어른들이 그렇게 안 하실 것 같네요.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려요라며 그 여자를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의 처지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나니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러움과 치욕이 뒤섞여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집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이 기다리니까요. 엄마하고 부르며 뒤뚱뒤뚱 뛰어와 제 다리에 매달리는 이 아이들이 있는 집이 제가 있을 곳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퉁퉁 부은 눈을 보고 이모님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셔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바깥 사람 앞에서 말 조심하라고 어머님께서 그러셨어요라고 하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끝까지 부끄러움과 치욕감은 아이들을 지키는데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얼른 떨쳐내버렸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사랑의 시집을 3번이나 읽었어요. 그렇게 책으로 제 마음을 달래고 마치 시 속의 사랑을 제가 하고 있는 듯 제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었어요. 그렇게 하니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이틀 뒤 남편이 아침 일찍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안방으로 절 부르더라고요. 그 여자 만났다며? 대단하다. 걔가 성질이 장난 아닌데 할 얘기 다 하고 왔다며. 아무튼 끝났어. 완전 끝났으니까 너도 그런 줄 알아. 그리고 걔가 뭐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했다며? 아니니까 괜히 문란하게 만들지 말고라며 제 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혹시나 이모님이 들으실까봐 목소리를 낮춰가며 이야기하는 남편이 참 웃기더라고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혹시나 아이들을 빼앗아갈까봐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멍하니 남편의 말을 듣고 있는데 그리고 괜히 노인네들한테 말하지 말아라. 한번 시끄러워지니까. 그리고 너네 오빠가 찾아와서 돈 좀 줬어.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돈을? 얼마나요? 왜 줘요? 라며 놀라서 묻자 야 형이라며 와가지고 500만 원 달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하고 살아야지. 안 줄 거니까 오지 말라고 해라며 옷만 갈아입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남편한테 돈 받아갔어? 오빠가 무슨 자격으로? 도대체 내가 힘들 때 뭐 해줬다고 돈을 받아가? 라며 따지자 아이고 집에 가보니 아주 부잣집이더라며 시작하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야 오빠가 어려우면 너가 먼저 돈 좀 줘야지. 언제 찾아가게 만들어 놓고 왜 가져가냐고? 자격? 너 미쳤냐? 고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금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지만 너 같은 새끼 줄 돈 없어. 그 돈으로 우리 애들 더 좋은 거 입히고 먹일 거야. 거지 같은 새끼가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예전에 너한테 맞고 울었던 그 애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진짜 가만 안 둘 테니까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이를 악물며 전화를 끊었어요. 방에 쪼그리고 앉아 마음을 삭히고 있는데 딸아이가 인형을 들고 절 찾아와 안겼어요. 엄마 여기 숨어 있어? 내가 찾았다라며 혀 짧은 소리로 말하는데 마음이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안고 둥글둥글 해주고 있는데 아들도 달려와 나도라며 팔에 매달려서 두 아이를 안고는 까르르 웃으며 장난을 쳤어요. 그렇게 그 시간들을 버텼어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보다 4배가 넘는 돈을 생활비로 쓸 수 있었고 아이들 옷과 먹거리는 제가 근처에 가지도 못했던 백화점에서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안락한 집의 장난감이며 교구며 누구도 부럽지 않게 사줄 수 있었거든요. 시부모님이 아이들 예뻐하시니까 아이들과 관련된 거면 눈치도 안 보고 돈을 쓸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영리하고 밝고 씩씩하게 자랐어요. 가정학습 선생님을 모셔서 집에서 수업을 받다가 5살이 되어서는 근처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유치원 입학을 앞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절 데리고 백화점에 가시더니 제 옷을 잔뜩 골라주셨어요. 이제 애들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려면 너도 좀 꾸며야 할 거 아니냐? 그러고 가면 엄마 없는 사람인 줄 알지. 안 그래도 젊은 엄마라 주변보다 더 눈에 띌 텐데
애들 창피하지 않게 하고 다녀라라는 말도 빼놓지 않으시면서요. 명품 가방까지 2개 골라주시며 중요한 자리에 메고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제 옷들과 비교해 보니 그동안 입던 옷들이 엄청 후지고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창피하기도 하겠다라며 기분 좋게 옷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엄마랑 쇼핑했다며? 그거야 좋은 것도 사고. 머리도 좀 하고 화장도 좀 배워라. 옷만 좀 뭐하냐? 생긴 게 촌스러워서. 처음 만날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갈수록 더해. 나이도 어린 애가 쓸데없이 책만 보지 말고 거울도 좀 봐라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치웠어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 정말 2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얼굴을 한 제가 서 있더라고요. 화장은 해본 적도 없던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위해 뭔가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그때서야 느꼈어요. 이런 초라한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창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얼른 바꾸고 싶었어요. 어디에 도움을 청할 곳도 가까이 지내는 친구도 없던지라 시누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형님, 제가 화장이나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요.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 시누이는 엄마가 백화점에 데려간다더니 한 소리 하셨네.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저녁에 기초적인 걸로 사서 집으로 갈게. 자연스러운 게 좋지라며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저녁에 한아름 화장품을 사들고 온 시누이는 여러 여자 연예인 사진을 펼쳐 놓으시더니 어떤 스타일이 좋아? 머리는 미용실 가야 하고 화장 기초부터 배우고 매일 연습해야 해라며 하나하나 화장품 사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나 이런 거 엄청 해보고 싶었는데 여자 형제가 없잖아. 너무 재미있다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거울을 보니 아까의 저보다 훨씬 괜찮은 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친 김에 그 다음날 미용실까지 다녀왔어요. 거울 속에 저는 어느새 그럴싸한 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밤늦게 들어온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야, 호박이 굴러도 수박 되냐? 라며 비웃더니 본인 방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도 전 화장을 했고 옷도 머리도 배운 대로 매만졌어요. 아이들은 엄마 연예인 같아라며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니 더 열심히 가꾸게 됐어요. 어느새 엄마들 사이에선 멋쟁이 엄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운이 좋았어요. 제 노력이 성공한 거였으니까요. 그 즈음부터 남편은 집에 자주 들어왔어요. 저녁도 함께 먹고 아이들과 더 잘 놀아주었어요. 하루는 잠이 안 온다며 술이나 같이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상을 차려주고 그 앞에 앉아 있는데 너는 진작에 좀 그렇게 꾸미지 왜 그렇게 진상을 부렸냐? 라며 실실 웃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애들만 좋은 줄 아냐? 나도 좋다. 집에 오는 재미가 이제 좀 생기네. 애들 데리고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하며 제 손을 은근히 잡더라고요. 그런데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징그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은근한 미소와 손길이 거북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서둘러 주말에 갈 수 있게 준비해 볼게요. 내일 아침밥 차려 놓을게요 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정리를 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한참 바라보는 것 같더니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잔뜩 긴장하던 저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는 기척의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은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서 다녀오겠다며 나갔어요. 오히려 잘된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후로 남편은 집에 매일 들어왔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갔어요. 아이들도 아빠가 자주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하며 신나하는 게 느껴져서 잘됐다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아이들만 돌보는 서류상의 부부로 지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면서도 아이들 얘기가 아니면 서로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귀여운 꼬맹이였던 아이들은 어느새 사춘기가 찾아온 소녀, 소년으로 자랐어요. 여전히 저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주었죠. 그러다 제 삶의 전환점을 찾은 건 아이들이 중1이 되고 저는 35살이 되던 해였어요. 딸아이가 핸드폰으로 화장하는 법이나 옷 입는 법을 찍어서 동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저의 채널 구독자가 늘어난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괜한 것에 시간을 뺏길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재미로 하는 거라면서 안심시키더라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못하게 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 2주에 한 번만 영상을 올리기로 하고 성적이 떨어지면 계정을 없애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 책 좋아하니까 책 소개하는 영상 만들어 올리면 어때? 엄마 책 진짜 많이 읽잖아라고 하는 소리에 귀가 번쩍하는 느낌이었어요.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에 아이들이 모두 잠든 밤 영상을 찍고 무작정 올려봤어요. 그때는 전문적인 장비도 없어서 음질도 좋지 않았고 카메라 구도도 엉망이었지만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일주일에 2편 정도 올리기 시작했어요. 여러 관련 책과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공부해서 조명도 사고 삼각대도 사서 점차 영상의 질이 좋아지는 게 보였어요. 그렇게 꾸준히 20번째 영상을 올렸을 때쯤 구독자가 1000명을 넘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연락이 와서 신청했어요. 그리고 구독자가 천천히 늘더니 1년쯤 지나자 채널에서 나는 수익이 시아버님께서 주시는 생활비만큼 되더라고요. 제 채널이 인기가 많아지자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도 좋아했어요. 아들이 말하기를 너무 고상하고 예뻐 보여. 엄마네 친구들도 엄마 진짜 똑똑하고 멋지대라며 자랑스러워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돈은 벌었지만 그 돈을 딱히 쓸 데가 없어서 방송 장비나 책을 사는 것 빼고는 모조리 저축을 했어요. 남편도 아이들에게 들었는지 괜한 짓 하면서 시끄럽게 하지 마라. 동네 창피해진다라며 말하더니 책 보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네라며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제가 한 거니까요. 제 스스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과 거실 TV로 야구 중계를 보다가 남편이요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옆에서 훌라후프를 하던 딸이 엄마하고 한번 부르고요. 간식을 준비하던 저는 올라가 보니 TV 화면에 다른 여자와 입을 맞추며 즐거워하는 남편이 잡혀 있더라고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도 말없이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딸아이가 엄마 아빠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묻더라고요. 그때서야 정신이 든 저는 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빠랑 여행 갈 때 가끔 저 아줌마도 왔었어. 다른 아줌마들도 오고. 아빠 친구라면서 우리 숙소에 다 두고 둘이 만나러 갔다 오고 우리 재워두고 둘이 술 마시고 그랬어. 엄마가 싫어할까봐 얘기 안 했는데 아빠 바람 피우는 거잖아 라며 울더라고요. 그런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안아주며 달랬어요. 그런 저희를 보던 아들은 난 엄마랑 살 거야. 엄마 우리가 엄마 편이야 라며 절 안아주더라고요. 아이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무서울 게 없었어요. 다음 날 시아버님을 찾아갔어요. 어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자 그럼 위자료나 재산 분할 그런 거 꿈도 꾸지 마라. 애들도 다 데려갈 생각하지 마라라며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그간 저와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신 거 알아요. 하지만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도 생각해 주셔야죠. 애들이 아빠랑 살기 싫어해요. 이제는 바람 피는 것도 다 알아서 아이들이 아빠 싫다고 해요라고 말씀드리며 다른 걸 안 바라겠어요. 아이들이랑 지낼 수 있게 양육권만 주세요.
그럼 위자료나 양육비도 안 바라겠어요 라며 선을 그었어요. 시어머님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찾아와 아이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아빠랑 같이 안 살아도 돼. 할머니랑 살까? 라며 아이들을 꼬셨죠.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할머니, 우리가 자주 찾아갈게요. 멀리 이사 안 간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라고 하고는 학교로 향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갈 때마다 그깟 돈 좀 번다고 이제 무서울 게 없나? 내 새끼들은 안 되라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아이들이 없는 새에 들어와서 잘못했다. 내가 미쳤나 봐. 나 한 번만 봐줘라. 진짜 이제 다시는 다른 여자도 안 만날게. 야, 너는 나 거들떠도 안 보지. 그러니까 내가 외로워서 그런 거야. 화 좀 풀어라. 너 때문에 나 회사에서 쫓겨난다고 난리야 라고 빌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도 부부로 살아온 적이 없는데 제가 무슨 자격으로 화를 내요? 단지 아이들이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상처받아서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어진 거예요. 이혼해요. 크게 달라질 것도 없잖아요 라며 제 의사를 표현했어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부모님과 남편을 더 이상 설득할 방법이 없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과 친권까지 받을 수 있다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저를 오히려 설득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저쪽에서도 포기가 빠를 거예요 라면서요. 그렇게 시작된 재판은 증거도 너무 명확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계셔 주시던 이모님의 증언으로 저에게 유리했어요. 그 결과 제가 승소했고 남편 측은 항소했지만 기각당했어요. 그래서 살고 있던 집과 남편 명의의 재산을 일부 분할받으며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양육비는 아이 하나당 70만 원씩 140만 원으로 정해졌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집은 내놓고 이모님께는 이제 그만 들어와줘도 될 것 같다며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엄마 그동안 잘 참았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쉬어야 해. 잘 살아 애들이랑 이라며 품에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품에 안겨 엉엉 울었어요. 그간의 서러움이 모두 눈물이 되어 터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집을 줄여서 이사를 하고 작은 북카페를 열었어요. 물론 유튜브 활동도 꾸준히 하고요. 요즘은 들어오는 광고들 때문에 제법 수입이 좋아졌어요. 카페에서 정기적인 독서 클럽 활동도 하며 전보다 더 활동적으로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은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어서 진로 결정을 놓고 한참 고민 중이랍니다. 전 남편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밥만 먹고 들어오더라고요. 시아버지 눈밖에 나서 회사에서 쫓겨나 혼자서 사업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시누이가 넌지시 알려주기도 했고요. 시누이는 가끔 저희 카페에 오기도 해요. 요즘 과거를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다고 생각해요. 용기를 내서 무슨 일이라도 시작해보고 부딪혀봤더라면 아이들에게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요. 제가 절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이들만 돌본다고 아이들이 진짜 행복했을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요. 저처럼 답답하게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모든 걸 위해서 그 틀을 깨고 나오세요. 저희 딸아이가 엄마가 진짜로 행복해 보여서 나도 요즘 너무 행복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자신을 더 아껴주시길 바라겠어요. 길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